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입니다. 와, 드디어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집 공고 전 예습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 드디어 본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해 있어요. 자, 입주 시기는 29년 12월 예정. 아직 많이 남았죠.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세대수는 3,000세대 정도. 와, 정말 큰 세대죠. 그 중에 분양 물량이 1530세대나 나와요. 약 50%죠. 분양가는 25평은 10억, 34평은 13억 5천, 약 평당 4천입니다. 저는 그 예습했던 동영상에 3천 후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죠.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은 3월 3일 화요일이고요. 일반 공급은 3월 4일 수요일 날 나옵니다. 필요 자금은 여기는 비규제라 LTV 70 나온다는 가정 하에 25평은 5억 초반, 34평은 8억 중반 정도 내 돈이 필요합니다. 자, 비규제 지역이고 시세 차익은 분양가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 현재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자, 전매 제한은 1년. 그래서 분양권 전매 가능하고요.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줘서 2년 돌리고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먼저 하이네티 리버파크 단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청약 정보, 일정 자격사항, 그리고 분양 세부 물량 자세히 한번 보고요. 공급 금액까지 자세히 볼게요. 그리고 배치도 평면도, 자금 플랜, 시세 차익, 마지막 입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니티 리버파크. 이름만 들으면 생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레미안, 자이, 시공사 네이밍이 단지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이렇게 총 4단지로 나뉠 만큼 정말 큰 세대수예요. 그러다 보니 3개의 시공사가 참여했습니다. 어디냐면 자, GS, SK, 그리고 대림입니다. 이렇게 굵직한 3개의 1군 시공사가 모여서 만든 게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라는 점. 4개의 단지로 나뉘었는데 자, 세대수를 보시면 1단지가 가장 커요. 1360세대, 2단지는 1049세대, 3단지는 373세대, 4단지는 240세대. 자, 여기서 보시면 4단지가 규모가 제일 작아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단지가 규모가 제일 커요. 여기 보시면 왕숙천이 흐릅니다. 여기가 1단지, 2단지가 요 뒤에 구리역이 있어요. 그래서 2단지가 구리역과 제일 가깝다는 점. 3단지는 그 다음으로 규모가 작고요. 그래서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지만 평형별로 배정 단지가 다릅니다. 먼저 2구 타입, 정말 작죠? 아마 원룸 정도의 크기일 것 같은데 2구 타입은 2단지, 4단지 배치예요. 자, 4단지는 주상복합 단지라고 말씀드렸죠. 38 타입은 2단지, 44 타입은 4단지, 2구 타입, 38 타입, 44 타입 같은 소형 평형 중에서는 2단지에는 202동, 203동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요. 4단지는 401동, 402동. 동이 2개밖에 없죠. 모든 동에 요 소형 평형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나머지 5구 타입은 1, 2, 3단지 다 배정이고요. 자, 77이나 110 타입은 모두 1단지에만 있습니다. 84 타입은 1, 2, 3단지 다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77 타입과 84 타입만 9층 이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층까지 고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59A 타입만 14층 이하입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볼게요. 당연히 당해를 받으려면 구리시 거주자면 됩니다. 2년 요건 없어요. 전매 1년이고요. 실거주 의무 없어요. 특별공급일은 3월 3일 화요일, 1순위는 3월 4일 수요일, 당첨 발표는 3월 11일 수요일, 계약 체결은 3월 23일 월요일부터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금을 2번에 나눠서 냅니다. 분양가가 좀 비싸다 보니 계약금이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3844 타입은 1,000만 원 우선 내고요. 59 타입 이상은 2,000만 원을 일시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가의 10%의 차익을 내게 됩니다.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보시면 다자녀 신혼부부 기간 추천은 6개월 이상,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 2순위까지는 12개월 이상이고요.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 부양만 있어요. 1순위는 세대주 요건이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대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부 중복 청약 시 총 4번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세대주 세대원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생애 최초 그리고 1순위 지원 가능하고요. 아내가 신혼부부 1순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총 4번을 쓸 수 있습니다.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만 본다는 점. 자, 이제 청약 물량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단지로 이렇게 규모가 작아집니다. 1단지가 제일 크고 4단지가 제일 작다는 점. 4단지는 또 2개의 동밖에 안 되죠.
총 뽑는 물량은 1,530가구. 이 중에서 특별 공급은 800가구나 뽑아요. 그리고 일반 공급 세대 수는 700가구. 역시나 특별 공급 세대 수가 조금 더 많다.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게 5구 타입이 무려 950세대나 뽑습니다. 와, 거의 중소형 단지 규모만큼이나 5구 타입으로만 949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84 타입은 186세대. 야, 84 타입도 상당히 많이 뽑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릴 건 요 소형평형 2구 타입, 38 타입, 44 타입은 2단지와 4단지에만 배치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제일 먼저 다자녀 특별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자녀는 소형평형 물량은 아예 없네요. 5구 타입과 7784, 110까지도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첫 번째로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눈 요 지역으로 뽑아요. 그리고 나서 배점으로 가릅니다. 여기 배점 있죠? 배점으로 가르고 여기서 또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 수, 그리고 또 경쟁이 있으면 청약자의 연령, 마지막 추첨. 보통은 요 배점 아니면 미성년자 수에서 대부분 갈리게 됩니다. 먼저 요 지역을부터 볼게요. 지역을 두 단계로 나눴는데 먼저 당의 50%는 구리시 거주자가 아닙니다. 구리시가 아닌 모든 경기도에 사는 다자녀분들께 당의 50% 물량을 줘요. 즉 내가 하남시나 과천시, 안양시에 살아도 당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자녀 특공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나서 1단계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요 2단계 지원이 됩니다. 2단계는 인천과 서울 사시는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일반 50%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웬만한 청약 같은 경우엔 기타나 수도권 거주자는 사실 현실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다자녀 특공에 한해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물량이 배정된다는 점입니다. 5구 타입 중에서 다자녀 점수가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5구 A, B 중에 고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 여기는 3배의 판상형이라. 그리고 자금 여유도 있고 배점도 높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84를 쓰시는 게 낫죠. 나중에 팔 때도 환급성도 좋고요. 4배의 판상형이라는 점. 이번엔 요 배점을 한번 볼게요. 총 6개의 항목 중에 위에 2가지는 자녀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떨어지는 점수예요.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밑에 4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점수예요. 위에 2가지는 미성년 자녀 수는 만 19세 기준이에요. 영유아 자녀 수는 만 6세 기준. 모집 공고일 기준 내 자녀가 만 6세가 넘어버렸다 하면 여기서 바로 5점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는 채우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밑에는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신혼 특별 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선정 방법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 처음에 소득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5단계로. 그리고 나서 자녀 유무를 봐요. 그런데 요새는 신혼부부들이 다 자녀 있는 분들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변별력이 없죠. 세 번째는 지역, 구리시 우선. 경쟁이 있으면 무조건 구리시 우선을 뽑기 때문에 2번, 3번은 변별력이 없어요. 자, 4번 자녀수. 보통 로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3명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경쟁이 일어나면 추첨을 하고요. 그런데 구리역 카이니티 같은 경우엔 여기도 다 좋은데 분양가가 높고 뽑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자녀 수가 1명 아니면 2명에서 아마 컷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1명 컷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요 1, 2, 3, 4, 5단계, 즉 소득 분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눠볼게요. 이렇게 위에 1, 2단계는 신생아가 있어야 돼요. 즉 만 2세 미만 자녀. 3, 4, 5단계는 자녀가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1단계는 신생아가 있어야 되고 소득 기준이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2단계는 신생아가 있어야 되고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 이렇게 되고요. 3단계는 1단계랑 똑같이 가요. 하지만 신생아 조건이 없어요. 4단계는 2단계 조건과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소득 조건이 140%와 160% 초과되신 분들은 무조건 추천밖에 안 돼요. 내가 신혼부부고 애도 있고 한데 대기업을 다녀서 너무 소득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5단계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여기는 어떻게 뽑냐? 자, 1단계에 지원을 했다. 그런데 1단계 내에서도 소득을 보고 자녀 유무 보고 지역을 보고 마지막 자녀 수까지 가서 추첨해서 했는데 1단계에서 떨어졌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2단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2단계 지원자들과 1단계 낙첨자들이 한 번에 경쟁을 해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3단계, 그리고 4단계, 그리고 5단계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지원자는 총 5번의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단계 지원자는 4번의 기회일까요? 아닙니다.
2단계 지원자는 낙첨이 되면 3단계로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3단계를 건너뛰고 4단계로 지원이 됩니다. 왜냐? 지원 자격을 보시면 2단계 소득분위가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에요. 3단계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2단계 소득분위보다 3단계 소득분위가 오히려 더 팍팍하죠. 그래서 소득분위가 맞지 않아서 낙첨이 되면 4단계, 또 4단계에서 낙첨이 되면 5단계. 그래서 총 3번의 기회입니다. 3단계는 당연히 떨어지면 4단계, 다시 5단계 해서 3단계도 3번, 4단계는 2번, 5단계는 1번. 자, 이렇게 간다는 점. 이렇게 평형별로 한번 나눠보면요. 제일 물량이 많은 건 59A와 59C 타입이에요. 내가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59A 타입 쪽으로 쓰시는 게 맞고, 내가 자녀 수도 1명밖에 안 되고 소득도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59C 타입만 타워형입니다. 59AB 타입은 판상형이고요. 그래서 59C 타입을 눈치 게임으로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금 여력 문제 때문에 이 소형 평형을 간다 하시는 분들은 29 타입은 너무 작아요. 웬만하면 최소 44 타입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나눠보면, 자, 요 위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내가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물량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득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자, 그리고 생애 최초를 한번 보시죠. 생애 최초는 선정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3단계밖에 안 돼요. 먼저 이렇게 5단계로 소득을 나누고요. 그리고 지역, 당연히 구리시 우선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추첨. 그래서 생애 최초는 이렇게 선정 방법이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하신 분들은 모두 생애 최초로 몰립니다. 여기는 딱 봐도 신혼부부랑 비슷하죠. 5단계로 나뉘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생아 물량을 조금 신혼부부보단 좀 줄였어요. 그게 다른 점이고, 그리고 소득 분위를 보시면 아까 신혼부부는 외벌이 맞벌이 나눠놨었잖아요. 여기는 러프하게 외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130, 160, 130, 160 이렇게 간다는 점. 여기도 똑같습니다. 1단계 지원자들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2단계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2단계는 1단계 낙첨자와 2단계 지원자가 같이 경쟁을 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간다는 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점은, 자, 38 타입과 77 타입이 보시죠. 여기 같이 이렇게 소규모로 뽑는 세대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아예 물량을 고정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38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세대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 일반 물량은 없어요. 그리고 77 타입 같은 경우엔 2세대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요 추천 물량이 없다는 거, 일반 물량도 없습니다. 신생아 일반도 없고 모두 다 우선 물량만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내가 신생아가 있다 하시면 요 위에 물량을 보시면 되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비 신생아 물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에서 신생아를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이 한 명인 분들이 눈치 싸움으로 쓰시게 되고요. 특히 아이가 둘이다 하면 다자녀, 신혼부부 고민하실 테고요. 아이가 하나다 하시면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로 고민하실 텐데, 요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따로 모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릴게. 요 5단계 추첨. 요 5단계 추첨은 혼인이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160% 초과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인 가구다 하시면 소득이 160%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란 뭐냐? 1인 가구는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세대로 나뉘어요. 단독 세대는 동거인이나 친인척 아니면 나 혼자 사는 걸 단독이라 그래요. 혼자 안 살고 친구랑 사는데 그래도 단독 세대입니다. 그래서 단독 세대들은 60제곱미터 이하만 지원 가능해요. 즉 이렇게 해서 여기 물량만 단독 세대인 분들 가능하다는 거. 근데 웬만하면 다 59 타입이 정말 물량이 많아서 요 단독 세대들도 요 물량을 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단독 세대가 아닌 세대는 직계 존속과 같이 함께하는 세대예요.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하는 세대죠. 그래서 생애 최초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도 소득을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으니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순위 물량을 가져와 봤습니다. 1순위는 간단해요. 먼저 여기도 똑같이 가점으로 뽑아요. 이렇게 가점 점수표가 있죠. 가점으로 뽑아서 가점에서 떨어졌다 하시면 바로 추첨으로 갑니다. 근데 이 추첨은 무주택인 사람들만으로 추첨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요렇게 1주택 쓰신 분들과 요 무주택 추첨으로 쓰신 분들이 경쟁을 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죠? 1주택 추첨 물량입니다. 바로 요게 되죠. 아, 정말 많습니다. 특히 110 타입 같은 경우엔 가점제 물량이 없죠. 비규제다 보니 모두 다 추첨 물량으로 가요.
1주택이신 분들은 아무리 분양가가 높아도 내 집도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1주택이신 분들은 대부분 큰 평형 위주로 봅니다. 최소 5구 타입 이상으로 보시죠. 5구 A 타입이 26, 5구 C 타입이 24. 정말 많죠. 특히 110 타입도 좋죠. 12세대나 뽑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내가 가점이 정말 낮다. 뭐 30점대나 40점대밖에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무주택 추천 물량을 봐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추첨이니까 이 물량을 보셔야죠. 자, 5구 타입 중에서도 A와 5구 C 타입이 물량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110 타입 같은 경우에는 39세대. 특히 이 무주택 추첨 중에서 110은 정말 경쟁률이 덜할 거예요. 왜냐? 분양가도 워낙 높고 물량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현찰이 있다 하시면 110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마 84, 74, 59 정도까지는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4 타입은 3세대밖에 뽑지 않으니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59A나 59C 타입을 노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점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분양가도 높고 그래도 최소 50점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가점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15년 이상이 만점입니다. 15년 이상이면 32점을 받아요. 그리고 부양가족 수, 요거는 청약 신청자 본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35점 만점입니다. 이게 6명을 부양할 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혼자 살아서 부양가족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5점을 먹고 들어가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2년 이상 청약 저축을 납입했다 하면 3점이 가산되는데 이 17점 만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인 가족 만점은 얼마일까요? 무주택 기간 만점 32점, 그리고 4인 가족이니까 5, 4, 20점이 되고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 만점, 3개를 더하면 69점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69점에서 커트라인이 많이 나오는 게 4인 가족 만점들이 썼다는 말입니다. 자, 총 소요 비용을 볼게요. 보시면 분양가, 발코니, 에어컨, 옵션, 중도금이자 요 5개 항목을 나눠놨어요. 분양가는 최고 기준으로 했고요. 에어컨은 고급형 기준, 제일 좋은 에어컨 기준, 옵션은 통상적으로 평형 대비 계약하는 금액으로 따졌고요. 중도금이자는 뒤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29 타입은 5억 2천, 38 타입은 7억 6천, 44 타입은 8억 6천, 59 타입은 11억, 77 타입은 13억 5천, 84 타입은 14억 7천, 110 타입은 약 20억이 나옵니다. 소형 평형부터 요 대형 평형까지 분양가 대비 4천, 5천, 1억, 1억 2천, 1억 5천. 대형 평형으로 갈수록 분양가 대비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중도금 이자도 많이 들고요. 게다가 옵션도 많이 들게 됩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중도금 이자 계산하는 방법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29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도금을 총 6번에 나눠서 내게 돼요. 1회차부터 6회차 때까지. 그래서 제가 각 회차별로 납부하는 연과 월을 적어봤어요. 1회차 같은 경우엔 26년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26년 9월부터 29년 12월까지 39개월입니다. 자, 2회차는 33, 3회차는 26개월, 16개월, 11개월, 5개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84 타입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분양가가 13억 5천이니 회차별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10%로 1억 3,500이 됩니다. 즉 1억 3,500에 금리 0.05를 곱하고요. 이게 연금리니까 나누기 12를 합니다. 그러면 월 금리가 나오겠죠. 거기에 1회차는 39개월 납부하니 39를 곱하면 2,100만 원이란 이자가 나옵니다. 2회차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2, 3, 4, 5, 6회차까지 해서 다 더하면 7,300만 원이란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회차당 1억 3,500, 금리 0.05, 연금리니까 나누기 12개월. 여기에 회차별 1회차는 39번, 2회차는 33번, 3, 4, 5, 6번을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다 곱하면 7,313만 원이 나온다. 자, 요렇게 평형이 다 나와 있죠. 자, 재밌는 점은, 자, 여기가 4단지죠. 4단지를 보시면, 자, 여기 보라색 보이죠? 보라색하고 빨간색. 즉, 44 타입과 29 타입입니다. 다 복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4단지는 모두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요 2단지 보이세요? 201동,
202동, 203동도 보시면 요 초록색과 보라색이 보이시죠? 38평면과 44평면, 즉 201동, 202동, 203동도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또 110 타입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바로 1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단지에서도 110동과 113동에 위치해 있어요. 자, 여기에 가장 큰 평형을 넣어놨다는 점도 재밌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59 타입과 84 타입은 보시면 다 두루두루 배치해 있다는 점. 자, 이제 평면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형 평형을 볼게요. 29 타입, 38 타입, 44 타입 모두 평면도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이라 마통풍이 안 돼요. 정말 안 좋죠. 그리고 다용도실을 둘 자리가 없어요. 자, 세탁기를 어디 둬야 됩니까? 세탁기 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 발코니에 둬야 돼요. 아, 좀 아쉽죠. 그리고 모두 복도식 구조입니다. 복도식. 4단지와 2단지 중에서도 201동, 202동, 203동에 배치되어 있죠. 자, 요즘 지어지는 단지들은 어떻게 짓냐? 사실 요즘엔 소형 평형도 복도식으로 안 짓습니다. 계단식으로 짓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 마지막 방을 여기로 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3베이가 되겠죠. 그리고 현관을 우측으로 빼고 주방을 이렇게 디귿자로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용도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통풍도 가능하고요. 3베이라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도 남향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짓습니다. 아, 요거는 사실 옛날 평면이에요. 거의 한 20년 전 평면인데 좀 소형 평형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요즘은 좀 아쉽네요. 다음으로 59 타입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59 A 타입과 B 타입은 3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묶어서 한번 볼게요. 3베이 판상형이 뭐냐? 거실 필두로 방 두 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같은 방향을 본다 해서 3베이고요. 판상형은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일직선에 있어요. 가운데 복도가 있고. 그래서 이 경계가 모호해서 주방과 거실이 정말 넓어 보여요. 그래서 거실을 보면 언뜻 복도와 거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넓어 보이고요. 주방을 봐도 복도와 주방이 같이 있어서 더 넓어 보이는 게 판상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실 창과 주방 창이 일직선에 있어서 창문을 열어두면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해서 환기에도 정말 유리하고요. 그런데 3베이 판상형은 보통 4베이라고 하면 요 침실을 요 앞으로 뺀단 말이에요. 근데 3베이는 꼭 방 하나가 북향을 봅니다. 그래서 요게 참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3베이 판상형은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요 방 하나가 밑으로 내려왔으면 자, 여기에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이점은 보통 안방의 발코니는 살려둡니다. 요렇게.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지금 타워형도 그렇고 안방 발코니를 다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안방을 넓게 쓰겠다는 자, 의지가 보이죠. 59 A타입은 397세대나 분양하고요. 59 B타입은 187세대를 분양한다는 점. 마지막 59 C타입은 365세대입니다. 이 59 C타입은 365세대의 물량인데 모두 분양 물량으로 나온 겁니다. 자, 요 타워형을 살펴보면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자, 보시면 그나마 장점이 현관 팬트리 보이시죠? 그리고 판상형에는 없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 판상형보다는 좀 더 낫다.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은 3베이 판상형을 더 좋아합니다. 아, 사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은 25평도 4베이 판상형으로도 많이 짓거든요. 근데 4베이 판상형이 25평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전체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아, 중대형 평형을 보죠. 먼저 77 타입입니다. 약 30평, 31평 정도가 나오겠죠. 약 20세대를 분양하네요. 자, 앞서 봤던 것처럼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와, 현관 팬트리가 정말 넓게 나와 있죠. 드레스룸도 있고요. 자, 나머지는 다 59 C타입과 비슷하죠. 안방 발코니도 확장했고요.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84 타입 드디어 4베이 판상형이 나왔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총 4개의 창이 같은 향을 본다 해서 4베이가 되는 거고요. 판상형이란 거실과 주방이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3베이 판상형처럼 자, 거실과 주방이 정말 넓어 보이죠. 중간에 복도도 어떻게 보면 타워형 같이 데드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복도 공간도 살릴 수 있는 게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4베이 판상형의 가장 큰 장점은 드레스룸이 넓게 나온다. 자, 드레스룸 정말 넓죠. 그리고 현관 팬트리도 정말 넓게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를 확장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186세대나 나옵니다. 110 타입을 보겠습니다. 110 타입은 59세대가 분양 물량이고요. 여기 또 4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84 타입하고 똑같은데 어떤 게 다르죠? 바로 알파룸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의 44평형이니까 방 4개는 당연하겠죠. 넓게 현관 팬트리도 보이고요. 자, 현관이 정말 넓어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 넓은 드레스룸. 그 거실과 안방이 정말 넓습니다. 안방이 거실보다 더 넓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안방 발코니 확장한 것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평면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84 타입과 110 타입, 즉 대형 평형은 평면에 신경 쓴 게 보이네요. 다음으로 작은 플랜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 당연히 LTV 70이 나오죠. 실거주할 때랑 전세 줄 때를 나눌 수 있는데 실거주할 때를 먼저 봐보겠습니다. 잔금 대출, 즉 주담대 기준은 분양가 기준이 아닌 입주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통 입주 시점이 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서 감정평가액을 분양가보다도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너무 고분양으로 나왔어요. 감정평가액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앞서 계산한 총 소요비용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구 타입 같은 경우엔 소요비용이 5억 2천 정도 드는데 여기에 LTV 70을 곱하면 3억 6천5백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네요. 자, 38 타입은 5억 3천, 44 타입은 곱하면 6억 초 정도가 나오는데 맥시멈이 6억이기 때문에 44 타입 이후부터는 모두 6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대출이 나오기 위한 부부 합산 연봉은 3억 6천5백이 나오려면 부부 합산 7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5억 3천이 나오려면 1억이 돼야 되고요. 6억이 나오려면 최소 1억 1,500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연봉이. 이 연봉 산출 기준은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요. 만기 3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중금리 5%로 잡았습니다. 요 총 소요 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하면 2구 타입부터 110 타입까지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보시면 5구 타입은 5억 초반이란 돈이 필요하고 77 타입은 7억 5천, 84 타입은 8억 중후반, 110 타입은 14억이란 돈이 필요하네요. 여기서 전세를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구리역 카이니티가 여기 있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를 보겠습니다. 25평을 보면 모두 5억 안팎입니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예요. 25평 시세를 얼마로 잡냐? 저는 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4평을 보시면 자, 대부분 보시면 7억 초반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6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627 대책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즉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납부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올 현금 세입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시세를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게다가 여기는 워낙 대형 단지다 보니 입주 시점에 전세 물량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놨던 요 전세 예상 시세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보시면 필요 금액이 이렇게 돼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초, 77 타입은 7억 5천, 84 타입은 약 8억, 110 타입은 약 12억 9천. 어떻게 보면 실거주할 때나 전세 줄 때나 필요 금액이 좀 엇비슷하죠. 물론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엔 요 실거주할 때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왜냐? LTV 70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요 2구 타입 같은 경우엔 분양가가 6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정책 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구 타입을 쓰시는 분들은 정책 대출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어떻게 하시냐면 계약금 10%는 일단 잔압을 하실 거예요. 물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요 잔금 대출을 받을 때 DSR을 신용대출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로 납부하시더라도 잔금 전에는 꼭 갚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를 내고요. 중도금 60%는 시공사 보증대출로 모두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내는 3년 동안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중도금 이자는 마지막 잔금 때 몰아서 내거든요. 즉 계약금 10%만 내면 잔금 때까지 내 돈 아무것도 안 듭니다. 그러면 이 잔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하면 90%가 나오죠. 그리고 옵션 발코니, 에어컨 한 이 옵션 그리고 중도금 이자까지 모두 이 잔금 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금을 어떻게 치르냐? 첫 번째, 분양권 전매를 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사실 전매 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요 중도금 요때 분양권을 팔아도 돼요. 모든 계약이 승계되는 겁니다. 중도금, 옵션, 내가 선택한 거 모두 승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도금 이자도 내가 안 내도 돼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아직 주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도 없어요. 복비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로 접근해도 좋고요.
두 번째는 전세 주기.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비규제 지역이라 2년 전세 주고 바로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예요, 비과세. 너무 좋죠. 하지만 전세를 주려면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실거주하는 방법. 실거주하려면 요 잔금 때 요 계약금 10%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자른 금액은 내 현금을 합쳐서 요렇게 납부를 하면 시공사 측에서 키를 줍니다. 그래서 그 키를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시세 차익을 한번 봐볼게요.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가 여기에 있고요. 이편한 세상 인창 어반포레. 여기는 20년에 입주한 아파트요. 12억 4천. 그리고 힐스테이트 구리역. 구리역 초역세권이죠. 24년도에 입주인데 13억 3천. 그런데 사실 여기는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양도세 문제 때문에 거래도 활발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팔린 물건도 다 입주권 거래이기 때문에 올바른 시세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도 13억 3천이라는 거. 그리고 한양수자인 구리역 2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죠. 여기는 11억. 자, 그러면 요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얼마일까요? 여기가 분양가는 13억 5천이지만 중도금 이자와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14억 중반은 훨씬 넘어갑니다. 즉 14.5억이라고 쳐봐도 와, 아무리 여기가 대형 단지고 1군 시공사라고 하더라도 구리역과 살짝 거리가 있죠. 그래서 현재 시세로 봐도 한 14억 안팎은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 기준 시세 차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얼마 전에 8호선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졌죠. 지금 8호선에서 요 구리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바로 선사역이 나오죠. 바로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와 두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곳이에요. 8호선과 중앙선이 있는 구리역까지 500m밖에 안 됩니다. 사실 가까운 동을 따지면 한 300m면 가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고속도로도 얼마 전에 세종 포천 고속도로도 뚫렸어요. 제일순환 고속도로도 바로 옆에 있어서 외곽이나 안으로 진입하기 정말 좋습니다. 학군으로 따지면 자, 초등학교가 두 개로 배정돼요. 구리초와 수택초. 자, 구리초는 위에 단지들이 갈 거고요. 수택초는 밑에 단지들이 갈 겁니다. 둘 다 250m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자, 중학교를 보시면 수택중, 구리중, 구리여중. 자,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정말 많아요. 주변을 보시면 구리역 상권. 자, 정말 다 갖춰져 있죠, 벌써. 먹자골목. 구리곱창도 유명하죠. 저도 구리곱창 먹으러 많이 가는데, 자, 여기 상권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뒷편에 전통시장도 있고요. 자, 롯데백화점도 있고, 한양대병원도 있고, 벌써 다 상권이 완성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랑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다산 신도시나 왕숙보다도 구리가 훨씬 낫죠. 그리고 바로 옆에 한강이 있고, 건배 근린공원을 바로 단지가 끼고 있어서 너무 좋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입니다. 보시면 이 구리역 앞에 이렇게 대형 단지가 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3,000세대나 되다 보니 모든 인프라를 요 단지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에 상가가 엄청 크게 들어설 거고요. 그 상가 내에 학원이며 병원이며 은행이며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권이 요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분양가가 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실거주용으로 너무 좋고요. 살다 보면 여기가 시세를 리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와, 분양가.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당 4천을 찍었네요. 와, 정말 셉니다. 조합원들이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올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조합원들이 머리가 좋죠.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천대 중후반만 나와도 나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는데 4천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왜냐? 시세 차이는 없지만 서울 인근에서 민간 재건축으로 특히 1군 건설사로 이렇게 1500세대의 대규모 물량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공공택지 분양은 사실 자재도 저렴한 거 쓴다고 하고 사람들 인식이 좀 좋지 않은데 이거는 민간 재건축이잖아요. 게다가 세계의 1군 건설사 컨소시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는 분양가가 높아도 쓰실 분들은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장 눈앞의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이나 내가 점수가 낮았던 분들, 이분들에겐 정말 최고의 기회죠. 분양 물량이 많아서 오히려 분양가도 높아서 아마 점수가 생각보다는 낮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낮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겐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리역 카이니티 리버파크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